어디서 굴러온 년이 우리 검사 아들 인생을 망쳐. 그 말과 함께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지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탁자 위에 놓였던 초음파 사진이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신우이는 자지러지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런 애는 돈 좀 쥐어주고 조용히 보내요. 우리 집안 급 떨어지게 하지 말고. 그 자리에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 지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며칠 뒤 그들이 살던 평창동 저택 때문에 붉은 딱지들이 줄줄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딱지의 시작이 바로 오늘 저 한 대의 뺨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지수는 산부인과 진료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초음파 사진과 다음 진료 예약증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임신 5주네요. 축하드려요. 의사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지수는 가슴 한편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며 병원을 나섰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청에서 박민호는 책상 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인사 발령 가능성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민호가 펜으로 승진 점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검사 2년 차에 이 정도면 나 꽤 잘하고 있는 거지. 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최 여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그 여자 언제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니? 아버지도 계속 물어보신다.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지수의 임신 소식을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휴대폰을 들고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원이죠? 이번 주말에요. 프라이빗 룸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박민호 이름으로요. 며칠 후 토요일 오후 지수는 옷장 앞에서 고민했습니다. 평소 입던 무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심플한 크로스백을 메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목에는 작은 펜던트 하나만 걸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가방 속 초음파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오늘 민호 부모님께 말씀드릴 생각이었습니다. 가원 레스토랑 앞에 도착한 지수는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고급스러운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수가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프라이빗 룸 예약하신 박민호 씨 일행이신가요? 직원이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자 최 여사와 박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옆에는 명품 쇼핑백 여러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 여사는 지수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시계가 없는 손목, 로고가 없는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앉아. 최 여사가 메뉴판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어휴, 요즘 애들은 다들 꾸미고 다니는데 참 수수하네. 수진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이 가방 사달라 그랬던 거 기억나? 수진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늦게 도착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급한 일, 늘 바쁘다 소리만 하지. 최 여사가 혀를 찼습니다. 집은 어디 살아? 최 여사가 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버지와 둘이서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세? 자기 집은 아니고? 최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고? 공무원 하시다가 지금은 쉬고 계세요. 쉬는 게 좋아서 쉬는 거야? 일할 데가 없어서 쉬는 거야? 최 여사와 수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수진이 작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교는? 로스쿨 다니는데 지금은 잠시 쉬고 있어요.
왜 쉬어? 성적이 안 좋아서? 아니면 버티기 힘들어서? 최 여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실은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지수가 봉투를 열어 흑백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하단에 임신 5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최 여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이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야? 최 여사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결혼을. 입 다물어. 지수가 말하기도 전에 최 여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손등으로 세게 쳤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우리 집 식탁 위에 이런 걸 올려? 최 여사가 지수의 팔을 밀어냈습니다. 지수가 의자와 함께 뒤로 밀려났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일어서려 했지만 최 여사는 이미 지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감히 우리 집안에. 최 여사가 오른손을 크게 휘둘렀습니다. 짝! 강한 소리와 함께 지수의 왼쪽 뺨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니, 민호가 외쳤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손으로 식탁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민호야, 넌 가만히 있어. 이런 애 지금 당장 잘라야지. 지수는 의자에서 반쯤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뺨을 손으로 감싸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검사 집안에 무슨 잡년이 끼어들어. 최 여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레스토랑 직원이 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손님, 무슨 문제라도. 나가. 구경거리가 아니야. 최 여사가 손짓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떨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워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야.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민호 씨, 이제 그만해요. 지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빗 룸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주차장 쪽 출입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뺨이 아직도 화끈거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수야, 왔니? 거실에서 아버지 김동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가 욕실에서 나오자 동철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동철이 딸의 뺨을 보고 즉시 일어났습니다. 아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철은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깊숙한 책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고 적힌 명패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퇴임식 때 찍은 기념사진이 있었습니다. 동철이 명패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이름 부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공책과 펜을 꺼냈습니다. 동철이 거실 소파에 지수를 앉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공책을 펼쳐놓았습니다. 펜을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천천히 말해봐. 언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 빠진 거 없이 이야기해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이 시경이었어요. 가원이라는 한정식 집에서. 동철이 공책에 시간, 장소, 목격자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가해자 이름과 관계까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뺨 맞은 부위 사진을 찍어야겠다. 동철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그대로 찍어야 된다. 여러 각도에서 지수의 뺨을 촬영했습니다. 부기와 붉은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초음파 사진하고 진료 기록도 가져와. 지수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동철이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아빠, 이게 꼭 필요해요? 필요하지.
증거는 많을수록 좋다. 나중에 그때 왜 안 했을까 후회하지 말고 지금 다 해두자. 동철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지수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최 여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평창동 우리 집으로 와. 할 말이 있다. 주소까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동철에게 보여줬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동철이 휴대폰으로 지도를 검색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평창동이었습니다. 주변 CCTV 위치까지 확인하며 시간을 메모했습니다. 혼자 가지 마. 위험할 수 있어. 괜찮을 거예요, 아빠. 아마 사과하려는 것 같아요. 지수가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사과할 사람이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 했지. 동철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지수는 평창동 저택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이 위압적으로 보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거실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형 TV와 고급 소파가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하얀 봉투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소파에 앉은 채 몸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아. 지수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거 가져가. 최 여사가 손가락으로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5만 원권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500만 원은 되어 보였습니다. 옆에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낙태동의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관계정리각서가 있었습니다. 지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멍청하게 물어? 돈 받으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지. 그 더러운 것도 없애고. 최 여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이를 없애라는 말씀이세요? 아이, 그딴 게 무슨 아이야. 그냥 덩어리야, 덩어리. 빨리 없애.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저도 모르게 배를 감쌌습니다. 서재 문틈에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민호 오빠. 지수가 민호를 불렀습니다. 오빠 한마디만 해줘요. 정말 이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피했습니다. 그놈은 기대하지 마. 벌써 포기했어? 자기 자리 지키기도 바쁘지. 최 여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한번 접어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가방을 메고 일어섰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지수가 돌아서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 너 감히. 최 여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집에 발 들인 것만으로도 감사한 줄 알아. 지수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민호는 서재 문을 서둘러 닫았습니다. 안에서 서류함 여닫는 소리만 났습니다.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테이블 위에 메모를 펼쳐 놓았습니다. 봉투 안에 금액, 서류 내용, 최 여사의 폭언까지 세세하게 적었습니다. 동철이 메모를 읽으며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날짜, 장소, 금액을 형광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군. 동철이 개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박 회장 계열사를 검색했습니다. 법인 등기와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동철이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은퇴 후에도 연락을 유지해온 사설 비서였습니다.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검찰청장님, 무슨 일이신지요? 박 회장 일가에 대해 알아봐.
계열사 구조부터 시작해서 최근 5년간 세무 문제, 로비 정황까지 전부.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해. 아무데도 새면 안 된다. 동철이 전화를 끊고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뭘 하려는 거예요?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할 뿐이야. 겁먹지 마라.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 며칠 후 사설 비서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박 회장 관련 요약 보고서였습니다. 동철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탈세 의혹, 차명 계좌 사용 정황, 비자금 조성 의심 내역이 빼곡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 여사는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 반복했습니다. 지수가 돈을 받고 조용히 처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여자애가 뭘 할 수 있겠어. 아버지도 별거 아닌 것 같던데. 최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동철은 서재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통화 목소리가 낮고 일정했습니다. 지수가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동철이 출력된 보고서를 테이블에 펼쳐놓았습니다. 각 문서 상단에 형광펜으로 메모를 적었습니다. 조세범, 특경법, 회사법 위반 가능성,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닌 법 적용 사례로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늦은 밤 사무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인에게서 소개받은 심부름센터 번호였습니다. 강 실장이시죠?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람 하나 조사해야 하는데 남들 모르게 조용히 해줄 수 있나요? 그런 쪽 일 전문입니다. 언제 만날까요? 다음 날 저녁 최 여사는 번화가 한 건물 지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 실장이라는 명패가 붙은 좁은 방이었습니다. 김지수라는 여자애하고 그 아버지 김동철. 이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알아봐. 강 실장이 메모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어디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재산, 인맥, 약점. 털면 뭐라도 나올 거야.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비용은요? 돈은 걱정하지 말고 제대로 해. 나 실망시키지 말고. 최 여사가 현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며칠 후 강 실장은 지수 집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김동철을 몰래 따라다녔습니다. 오래된 국산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저렴한 옷을 입고 다니는 것도 찍었습니다. 강 실장이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했습니다. 김동철 명의로 된 큰 자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세 아파트에서 사는 것도 맞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김동철을 검색했습니다.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좀 위험한데. 강 실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받은 돈이 아까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직 공무원 출신, 현재 소득과 자산 미미라고 적었습니다. 검찰청장 출신이라는 사실은 빼버렸습니다. 최 여사가 보고서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전부야? 네. 별 힘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최 여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딱 봐도 없어 보이더라니. 추가로 더 필요하시면. 그래, 그 여자애 좀 더 압박해봐. 학교에서도 소문 좀 내고 귀 좀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 최 여사가 추가 현금을 건넸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며칠 후 박 회장이 회사 재무팀과 비밀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자금난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비공식 라인을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께 말씀드려서 외부 라인을 써보시죠. 알겠다. 조용히 처리해. 회의가 끝나자 박 회장이 최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출장 전에 할 말이 있어. 왜 그래? 목소리가 안 좋네. 회사에 돈 문제가 좀 생겼어. 아는 라인 좀 써봐. 세무 쪽이야. 걱정 마. 내가 알아서 막아볼게. 강 실장은 로스쿨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게시판 앞에 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학생들이 없을 때를 노려 종이를 붙였습니다. 김지수 관련 진실 폭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가족사를 왜곡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글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비슷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여자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다더라. 불륜이다. 돈 문제다 같은 말들을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지수가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동기들의 시선이 이상했습니다. 속닥속닥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에 맞지? 게시판에 붙어있던 그 글. 지수가 게시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실명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가 종이를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학사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수업 빼는 게 좋겠다. 무슨 일이죠, 선생님? 명예훼손 신고가 들어왔어.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휴학을 생각해 보는 게 어때? 지수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같은 시각 동철은 서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비서가 보낸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강 실장의 불법 정보 조회 정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철이 노트북을 열어 고발장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국세청 전자 민원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검찰청 민원실 사이트도 열었습니다. 발신 일란에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고 적었습니다. 과거 직책을 법조계 원로라고 추가했습니다. 박 회장 계열사 탈세 의혹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비자금 조성 정황도 함께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동철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고발장을 검토했습니다. 고발인이 전 검찰청장이네요. 자료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세무조사를 시작하죠. 검찰에도 사본을 보내고요. 며칠 후 박 회장은 해외 출장을 위해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게이트에서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이시죠? 수사팀이 다가왔습니다. 네, 그런데요. 출국 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나 출국해야 하는데.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박 회장이 수갑을 찼습니다. 공항 안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최 여사가 휴대폰으로 속보를 확인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공항서 긴급 체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오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수는 집 근처에서 같은 차가 자주 보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강 실장의 차였습니다.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동철에게 상황을 말했습니다. 아파트 CCTV 자료를 보존 요청해야겠다. 동철이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CCTV 자료 보존 요청드립니다. 스토킹 신고건으로요. 지수는 짐을 정리해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기가 무서웠습니다. 동철이 현관에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출입자를 기록할 수 있는 장치였습니다. 이제 안전하다. 동철이 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겠죠? 괜찮다. 이제는 쟤들이 우리 집 앞으로 함부로 못 올 거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지수가 아파트 앞에서 마지막 짐을 차에 싣고 있었습니다. 가방과 옷가지들을 뒷좌석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아버지 집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차가 멈춰 섰습니다. 강 실장이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들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김지수. 강 실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수에게 다가오며 팔을 뻗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지금 다 찍고 있어요.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계속 녹화했습니다. 잠깐만 얘기하자고. 겁먹을 거 없어. 강 실장이 지수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세단이 골목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브레이크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남자는 침착하게 강 실장과 지수 사이로 걸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였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정중하게 말하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강 실장 눈앞에 명함을 보여줬습니다. 법무법인 태성의 파트너 변호사 강현우입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하는 거야? 갑자기 끼어들고. 강민수 씨 맞으시죠? 현우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대한심부름센터 대표? 과거 사기, 협박 전과 이범, 최근 불법 개인정보 조회 7건. 현우가 차례차례 말했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또 다른 차가 도착했습니다. 김동철이 운전석에서 내려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누가 시켰어? 강 실장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현재 김지수 씨에 대한 스토킹과 협박 행위를 하고 계시네요. 현우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야야, 잠깐만. 그럴 것까지는. 강 실장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현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서죠? 스토킹과 협박 신고합니다. 현재 위치는 서초구 반포동 골목입니다. 강 실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 녹화된 영상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우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여전히 녹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5분 후 도착한다고 합니다. 현우가 강 실장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더 보시겠습니까? 강 실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갈 곳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오해야. 그냥 얘기하러 온 거라고 했잖아. 그럼 경찰이 와서 직접 확인해 보죠. 현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강 실장이 급히 차로 뛰어갔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 녹화를 멈췄습니다. 괜찮으시죠? 현우가 지수에게 물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동철이 다가왔습니다. 강현우 변호사님이시군요. 김동철 검찰청장님. 오랜만입니다. 현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검찰청장님?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여기서부터 정리부터 하자. 동철이 지수를 진정시켰습니다. 현우와 동철이 짧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뭔가 이미 계획된 일인 것 같았습니다. 박 회장 관련 건을 검토 중입니다. 현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별도로 고소 준비를 해두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차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관이 내려서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계시나요? 제가 신고했습니다. 현우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건입니다. 영상 증거도 있고요. 지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조서를 작성해야겠네요. 네, 협조하겠습니다. 1시간 후 집에 올라왔습니다. 동철, 지수, 현우가 거실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검찰청장이셨다는 걸 왜 말 안 해주셨어요? 지수가 서운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필요할 때 말하려고 했어. 괜히 이름 가지고 힘 자랑하기 싫었다. 동철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박 회장 관련 고발은 이미 접수됐습니다. 현우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국세청과 검찰에서 동시에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최 여사와 강 실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지수가 물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습니다. 현우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폭행, 낙태 강요, 금전 회유까지 증거가 충분합니다.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건 법대로 처리합시다. 감정 섞지 말고 CCTV, 진단서, 사진 증거도 첨부하고요. 현우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올까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긴급성을 고려해서 빠르게 처리될 겁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수 씨와 아기 안전이 제일 먼저입니다. 현우가 안심시켰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임시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에게 공식 통보가 전달됐습니다. 검찰에서는 박 회장 구속영장을 준비했습니다. 서류에 고발인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감찰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고발인이 누구죠? 민호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고 되어 있네요. 감찰관이 답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수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왜요? 확인해 볼 일이 있어서요. 감찰관이 컴퓨터로 검색했습니다. 김동철의 퇴임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민호는 그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지수의 집에서 본 액자 속 사진과 같았습니다. 이런, 민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을 건드렸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최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구속 관련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발인이 전 검찰청장 김동철이라고 하는데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 여사의 손이 멈췄습니다. 명함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 검찰청장이라고요? 네. 검찰 내부에서 신뢰도가 높은 분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최 여사는 과거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지수의 뺨을 때렸던 일, 초음파 사진을 쳤던 일. 그 사람이 지수 아버지일까?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그날 밤 동철과 현우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박 회장 일가의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개인 감정이 아닌 법 적용 사례로 남겨야 합니다. 현우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절차를 정확히 지켜가며 동철이 동의했습니다. 지수는 현우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출산 계획도 상담받았습니다. 이제 조금 안심이 되네요. 지수가 병원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지수 씨와 아기가 이 싸움의 피해자가 되면 안 됩니다.
현우가 지수를 격려했습니다. 며칠 후 언론에 박 회장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청장 출신 원로 제보로 수사 착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뉴스를 보며 화면 속 이름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지수의 뺨을 때렸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국세청 조사국에서 급한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 회장 계열사 세무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탈루 세액이 200억을 넘습니다. 자산 압류 절차를 바로 시작하세요. 지체할 시간 없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찰의 신청을 받아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과 최 여사 명의 부동산 전부, 예금 계좌도 모두 동결하고요.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등기부와 은행에 즉시 통보해 주세요. 박 회장의 회사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네. 회장님이 구속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사무실에 퍼졌습니다. 검찰청 감찰부에서는 민호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불법 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로서 의무를 저버린 거죠. 징계위원회에 회부합시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감찰관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감찰 조사실에 불려갔습니다. 정장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박민호 검사 직무정지 처분을 통보합니다. 감찰부장님, 이건 너무 한 번만 봐주시면. 검사 신분증과 출입카드를 반납하세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인가요?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2년간 쌓아온 검사 경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은행 ATM 앞에 서 있었습니다.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출금 불가 메시지가 떴습니다. 뭐야 이게? 기계가 고장났나? 최 여자가 당황해서 다시 시도했습니다. 같은 메시지가 반복됐습니다. 은행 창구로 달려갔습니다. 제 계좌가 왜 안 되는 거예요?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알려주세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가압류로 인해 출금이 제한됩니다. 가압류가 뭐예요? 제 돈인데 왜 못 찾게 해요?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법원 결정으로 계좌가 동결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백화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드 결제가 연달아 거절됐습니다. 다른 카드로 해보세요. 점원이 말했습니다. 최 여사가 지갑에서 카드를 모두 꺼냈습니다. 하나하나 시도해봤지만 모두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현금으로 결제해주세요. 최 여사가 지갑을 뒤졌습니다. 손에 든 현금은 1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문에 빨간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압류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들이 담장 너머로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저 집이 왜 저래? 회장님이 구속됐다던데. 최 여사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서 금부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현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필요한 돈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다니. 최 여사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계속 울렸습니다. 친척들과 지인들의 전화였습니다. 언니, 뉴스 봤는데 괜찮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바쁘다니까. 최 여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호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검찰청 직원증이 없는 가방을 맨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엄마, 나도 끝났어. 뭔 소리야? 파면될 것 같아. 검사 생활 끝이야. 민호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로 살아? 카드도 막혔다. 집도 압류다 난리야. 최 여사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수한테 용서를 구하는 수밖에 없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말을 들어줄 것 같아? 그래도 해봐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 봄이도 있으니까. 며칠 후 최 여사는 지수의 행방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쿨 동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지수라는 학생 혹시 알아요? 지금 휴학 중인데 어디 있는지. 몇 번의 통화 끝에 정보를 얻었습니다. 강현우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던데요. 최 여사와 민호는 강현우의 로펌이 있는 빌딩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층수를 확인했습니다. 15층이라고 했지? 맞아. 법무법인 태성.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복도에는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수가 서류를 들고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배가 조금 불러온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최 여사가 급히 복도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지수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지수야. 지수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지수의 발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잘못했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 여사도 무릎을 꿇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양손을 바닥에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땐 정신이 나갔었어. 용서해달라. 한 번만 살려줘. 최 여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서류를 꽉 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강현우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의 소란을 듣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현우가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시네요. 현우가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업무방해도 되고요. 변호사님, 제발 한 번만 우릴 좀 도와주세요. 최 여사가 고개를 들며 애원했습니다. 지금 즉시 퇴거하시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김동철이 내려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동철이 현우에게 지시했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눌렀습니다. 업무방해와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신고합니다. 위치는 서초구 서초대로 로펌 건물입니다. 최 여사와 민호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기회는 이미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제 법으로 이야기합시다. 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경찰관 2명이 들어섰습니다. 신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신고했습니다. 현우가 신분을 밝혔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경찰관이 최 여사와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어나세요. 동행해야겠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뭘 잘못. 법원 명령 위반 혐의입니다. 경찰관이 2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로 향했습니다. 지수는 벽에 기대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손에 든 서류가 구겨졌습니다. 이제 끝인 것 같네요. 현우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끝일까요? 지수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법이 모든 걸 처리할 겁니다. 동철이 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 검찰청장 고발로 시작된 대기업 수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박 회장의 수갑찬 모습과 평창동 저택 압류 현장이 방송됐습니다. 최 여사와 민호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지수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시작이군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답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지수는 아기를 안고 로스쿨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복학 후 남은 학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해 현우의 로펌에 정식으로 입사했습니다. 봄아, 유치원 갈 시간이야. 지수가 5살 딸 보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보미는 머리에 작은 머리띠를 하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차 타고 가요? 응,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실 거야. 김동철이 현관에서 차 열쇠를 흔들었습니다. 봄이, 할아버지랑 출발하자. 네. 봄이가 뛰어가서 동철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실 곳곳에는 어린이용 책과 장난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의 변호사 가운도 소파 한쪽에 걸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작은 임대주택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가 신문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승소한 사건 기사가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전 검찰청장 딸 김지수 변호사 연승 행진. 최 여사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민호야, 이것 좀 봐. 민호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파면 후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데? 지수가 변호사 됐어. 민호가 신문을 받아봤습니다. 지수의 사진이 작게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이 생각 안 나? 최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봄이가 뭐? 우리 손녀야. 전 검찰청장 집안의 손녀라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생각하지 마. 그쪽이 우리 받아줄 리가 없어. 왜 안 돼? 아버지로서 권리가 있잖아. 피는 못 속인다. 지수가 용서할 것 같아? 아이를 이용하면 달라질 거야. 최 여사가 신문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여론에 호소하는 거지. 할머니가 손녀를 만나지 못한다고. 민호는 처음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수록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채무는 계속 쌓이고 있었고 신용등급도 최하위였습니다. 정말 될까? 해봐야 알지. 가만히 앉아 있어 봐야 달라지는 거 없다. 며칠 후 민호는 봄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하원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봤습니다. 작은 여자아이가 선생님과 인사하며 나왔습니다. 동철이 마중 나온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아이가 봄이구나. 민호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수를 닮은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봄이의 일과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유치원 교사가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저기 남자가 계속 와요. 어떤 남자? 며칠째 담장 밖에서 아이들을 지켜봐요. 원장이 CCTV를 확인했습니다. 같은 남자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알려야겠어요. 단체 채팅방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수도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호 오빠네. 지수가 즉시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저 사람 혹시 알겠어요? 누구세요? 봄이 아버지예요.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머,
그럼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변호사랑 같이 방법을 찾아볼게요. 며칠 후 지수의 집에 등기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온 소송 관련 서류였습니다. 지수가 봉투를 뜯어봤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지수가 서재에 있던 동철을 불렀습니다. 왜? 소송 서류가 왔어요. 동철이 서류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청구인 박민호, 상대방 김지수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미혼모로 키워 아이에게 정서적 결핍을 준다. 동철이 중간 내용을 읽으며 코웃음 쳤습니다. 아버지로서 양육권을 되찾겠다는 내용이네. 정말 뻔뻔하네요. 자기 한 짓은 싹 빼고. 지수가 서류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같은 날 법원 앞 인도에서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최 여사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왜 저러고 계시지? 손녀를 못 만난다는 얘기 같은데. 최 여사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현수막까지 준비해 와서 펼쳐놓았습니다. 퇴근길에 지수가 보미와 함께 법원 근처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엄마, 저기 무슨 아줌마가 있어요. 보미가 피켓을 든 최 여사를 가리켰습니다. 피켓에는 보미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박보미를 할머니에게 돌려달라. 보미가 자신의 이름을 읽고 놀랐습니다. 엄마, 제 이름이 저기 적혀 있어요. 보미가 갑자기 무서워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낯선 아줌마가 제 이름을 알아요? 지수가 급히 보미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엄마가 다 막을게. 하지만 보미는 계속 울었습니다. 최 여사를 보며 무서워했습니다. 지수가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원 씨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인 시위로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어요. 접근금지 명령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담당자가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변호사님, 큰일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민호가 양육권 소송을 냈어요. 최 여사는 법원 앞에서 시위까지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못 올라오게 정리하죠. 현우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끝장을 봐야겠네요. 동철이 전화 내용을 들으며 말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 인생 마지막 큰 변론이 될 것 같네. 동철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민호의 과거 기록을 다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면 기록, 현재 수입 상황, 채무 현황을 정리했습니다. 알코올 의존 치료 기록도 병원에서 받아왔습니다. 유치원 앞 스토킹 정황까지 추가했습니다. 지수는 변호사 신분이지만 당사자이기도 했습니다. 감정이 개입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우 변호사님, 이번 사건은 모두 맡아주세요. 저는 증거 제공과 보미 돌보기에만 집중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수 씨는 엄마 역할만 잘하세요. 법정안은 제가 책임집니다. 현우가 지수를 안심시켰습니다. 보미는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엄마, 밤중에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서운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지수가 보미를 달래며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이제 그런 사람 못 오게 할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이번 일이 보미에게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정말 끝날까요? 지수가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낼 겁니다. 현우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하죠.
가정법원 201호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원고석에 혼자 앉았습니다. 변호사 없이 서류만 들고 온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지수는 상대방석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봤습니다. 강현우가 대리인석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현우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살펴봤습니다. 원고 박민호 씨, 청구 취지를 간단히 말해보세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딸 박보미의 양육권을 저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유는 상대방이 미혼모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크는 건 좋지 않습니다. 민호가 준비한 말을 더듬거리며 했습니다. 판사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상대방 측 의견은? 재판장님, 반박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원고 박민호의 검사파면 결정문입니다. 법정 서기가 서류를 받아 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파면 사유는 감찰 규정 위반과 공직자 의무 소홀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재판장님, 그건 이번 사건과 관련 없습니다. 제 일은 제가...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민호를 제지했습니다. 현우가 두 번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원고의 최근 3년간 소득 및 채무 현황입니다. 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채무가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신용등급도 최하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곧 나아질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발언 기회에 말하세요. 판사가 다시 주의를 줬습니다. 현우가 세 번째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입니다. 원고가 알코올 의존으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약물 복용 내역과 치료 경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호가 손을 떨며 물컵을 잡았습니다. 현우가 마지막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소장 접수 이후에도 원고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한 금융거래 내역입니다. 아이 양육 환경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다 옛날 일이야. 지금은 안 해. 앉으세요. 판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경고입니다. 현우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상대방 김지수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지수가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3년 전 가원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가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원고 박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는 낙태를 강요당했습니다. 500만 원과 함께 각서에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원고는 서재에 숨어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로스쿨 게시판에 제 실명으로 거짓 내용이 게시됐습니다. 휴학까지 고려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현우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병원 진단서, 폭행 부위 사진, 게시판 캡처 자료입니다. 판사가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현우가 노트북을 열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최 여사가 피켓을 든 장면이었습니다. 화면에서 보미가 자신의 이름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보십시오. 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영상을 봤습니다. 민호에게 발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일어서서 말을 시작했지만
논리가 없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입니다. 제 권리가 있어요. 경제적 어려움은 일시적인 거고요. 지수가 혼자 키우는 것보다 제가 낫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재판장님도 편견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욕먹을 사람은. 민호가 책상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쿵.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법정 경위가 다가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고, 자리에 앉으세요. 판사가 엄중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정 질서를 한 번 더 어기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현우가 최종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보신 것이 원고의 실체입니다.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김동철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안정된 직업과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 검찰청장인 할아버지의 보살핌도 받고 있고요. 현우가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전면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의 휴정 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주문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상대방 김지수의 단독 양육권과 친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최 여사의 접근 금지 명령을 확대합니다. 학교, 유치원, 주거지 반경 500m 내 접근을 금지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민호 씨,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뭐야 왜? 나 지금 재판 끝났잖아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갑이 찬 민호가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최 여사가 복도에서 아들을 막으려 했습니다. 우리 아들을 왜 데려가요? 우리 아들은 그냥. 경찰관을 밀치려다가 제지당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 여사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런 일이. 두 사람이 함께 연행되는 모습을 지수가 지켜봤습니다. 동철이 지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보미는 어디 있어요? 현우 변호사가 미리 데리고 다른 출구로 나갔어.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서면서 지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진짜 새로운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현우 변호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지수 씨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세요. 현우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이제 평범하게 살 수 있겠네요. 네, 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사세요. 세 사람은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서초구 한 빌딩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이라는 예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수와 현우가 공동으로 설립한 로펌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로비에는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전 검찰청장 김동철의 이름이 적힌 큰 화환이 눈에 띄었습니다. 법조계 원로들의 축하 메시지도 곳곳에 붙어 있었습니다. 김지수 대표 변호사님 축하드립니다. 강현우 대표 변호사님도 축하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수와 현우가 나란히 서서 인사했습니다. 동철은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딸이 당당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연단에 서지 않고 뒷자리에서 미소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아요. 보미가 동철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된 보미는 제법 의젓해 보였습니다. 봄아,
엄마 인사하는 거 잘 봐야지. 네, 우리 엄마 최고예요. 보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동철이 사무실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한쪽 구석에 어린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과 의자, 그림 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보미가 여기서 기다리는 거구나. 네, 방과 후에 여기서 숙제하고 놀아요. 지수가 아버지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상담실에서는 지수가 미혼모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것들이에요. 지수가 목록을 적어가며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하고요. 변호사님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서요? 의뢰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수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옆방에서는 현우가 가정폭력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보호 명령 신청 일정을 빨간 펜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번 주에 법원 접수하고 다음 주에 임시조치 신청하죠. 현우가 의뢰인에게 설명했습니다. 정말 안전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끝까지 옆에 있을 겁니다. 한편 교정시설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불법 도박으로 2년 실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박민호 면회 왔어. 교도관이 부르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면회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 취소됐네. 돌아가. 민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며 작업장으로 돌아갔습니다. 형기를 마쳐도 정가자 신분으로 사회 복귀가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작은 고시원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와 보복성 소송으로 1년을 복역한 후였습니다. 친척들도 대부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평창동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저택은 이미 새 주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압류 경매를 거쳐 완전히 남의 집이 됐습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최 여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수는 동철과 함께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채광이 좋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정원과 바비큐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봄아, 할아버지랑 공 던지기 할까? 주말 오후 동철이 보미를 불렀습니다. 좋아요. 보미가 뛰어나와 글러브를 꼈습니다. 마당에서 할아버지와 손녀가 캐치볼을 했습니다. 현우는 그 옆에서 고기를 구우며 지켜봤습니다. 현우 아빠, 저도 고기 구워볼래요. 보미가 현우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조심해야 해. 뜨거우니까. 이렇게 뒤집는 거야, 봐봐. 현우가 보미 손을 잡아주며 집게를 쥐어줬습니다. 지수가 테이블에 접시와 음료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꼈습니다. 저녁 준비 다 됐어요. 지수가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저녁 시간에 보미는 현우 옆에 앉아 숙제를 보여줬습니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하면 돼. 현우가 문제집에 풀이 과정을 적어줬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 한쪽 선반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 현우, 보미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법무법인 개소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동철의 훈장과 퇴임 기념품도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동철은 창가에서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서재 구석에는 과거 사건 관련 서류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동철이 상자 뚜껑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료들을 꺼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동철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혼잣말했습니다. 어느 날 지수는 업무를 일찍 마치고 가족들과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해변 도로를 따라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보미와 현우가 뒷좌석에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바다에 가면 조개 주울 수 있어요? 응, 모래사장에서 예쁜 조개 껍데기 찾아보자. 와, 좋아요. 바닷가에 도착해서 방파제 위를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손을 잡고 산책했습니다. 보미는 중간에서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신나했습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 갔습니다. 주황색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습니다. 지수는 바다를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원 레스토랑에서 뺨을 맞았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평창동 저택에서 모욕당했던 일도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더 값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뭐 생각해요? 보미가 지수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아무것도 아냐. 예쁜 조개 더 찾아볼까? 지수가 보미와 함께 모래사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수는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의 퇴임 기념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옆자리에 새로운 액자를 놓았습니다. 지수, 현우, 보미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이었습니다. 동철의 훈장과 명패 위에는 이제 다른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복수나 분노 계획이 아닌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의뢰서였습니다. 새로운 사건 자료와 상담 일정표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내일 상담할 의뢰인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 여성의 이야기였습니다. 지수가 겪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도와드려야지. 지수가 파일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현우가 보미와 함께 내일 학교 준비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색연필은 여기 있고 풀은 여기. 아빠, 내일 체육 시간에 축구해요. 그래, 재미있겠다. 다치지 않게 조심해. 동철이 신문을 접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자,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이야. 지수가 보미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보미가 모두에게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와 현우, 동철이 거실에 남았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저녁이었습니다. 정말 새 시작이네요. 지수가 창문으로 내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앞만 보고 살면 됩니다. 현우가 지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동철이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법대로 절차대로 처리됐습니다. 개인적인 복수가 아닌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음 놓고 살 수 있겠다. 동철이 서류 상자를 완전히 닫았습니다. 앞으로는 손녀 보미와 딸 지수의 행복한 삶만 지켜보면 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법무법인 봄날의 내일도 바쁘겠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니까요. 지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고통이 지금의 의미 있는 일로 이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미래가 밝게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어졌던 이 사연은 누군가의 인생을 무너뜨린 건 단 한 번의 뺨 때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모욕, 조롱, 무시, 그리고 책임을 회피한 채 방관했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세계를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죠. 반면 지수는 피해자로 머무르지 않고 고통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다시 세웠습니다. 법이 제 역할을 할 때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누군가의 존엄을 짓밟은 대가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는지 이 이야기는 그 흐름을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지수와 봄이 그리고 지수를 끝까지 지켜준 김동철과 강현우 변호사처럼 결국 자신을 지키는 사람 곁에는 더 단단한 손들이 함께 서 있게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상처였던 날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도 하니까요. 혹시 이 사연을 통해 마음 한쪽이 조금이나마 묵직해지거나 누군가 떠오르거나 혹은 이건 아니다 싶은 장면에서 고개를 저었다면 당신은 이미 이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느낀 사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